금방 이야기 들어보는데 제가 그 깔라이스키 고려인이라고 흔히 얘기해죠. 한 5천여 분이 거주하실 때 내가 읽고 나는데 지금 10,000분이 넘는다고 그러네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한테 오늘 준 그 주제는 청산리 전투와 고려인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 청산리 전투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올해가 그 3.1 독립운동이란 말은 저는 안 씁니다. 독립항쟁이지. 운동은 폄하하는 거예요. 새마을운동 할 일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세계적으로 역사에 남는 항쟁입니다. 3.1 독립항쟁 100주년,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 해에 여러분 100년이라는 이 숫자가 대단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 민족이 3.1 독립항쟁을 일으켰다는 것은 세계사적인 일입니다. 세계 역사를 또 많이 바꿨고, 그러면 그 100년 이전에는 우리 인류가, 제가 뭐 포괄적으로 너무 거대 담론으로 나가진 않겠는데 간단하게 이 얘기를 설명을 드려야지만이 다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좀 프랑스 혁명서부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가 고대로부터 왕조 시대였었지 않습니까? 근데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우리 그냥 프랑스 혁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얘기를 했죠. 왜 대혁명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류가 왕조 시대를 무너뜨리고 민중이 주인이 되는, 쉽게 얘기하면 백성이 주인이 되는 공화제. 공화제라는 건 뭔가요? 권력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1위 집권 체제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골고루 이제 권력이 나눠지는 공화제로 전환되는 거죠. 인류 최초입니다, 이게. 거기서부터 인류는 엄청난 근대화가 일어나고, 다시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류는 급격하게 근대화가 되고 제국주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은 기계산업의 발달로 그동안 뭐랄까 가축이나 인간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진화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기계공업이 발달되니까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공업화가 도미노 현상으로 일어나면서 이제 제국주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약소국가들은 무차별적으로 침략, 그냥 이름 말할 수가 없죠. 거기서부터 나온 게 바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차 세계대전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막 권력을 확대하다가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약소국가들 막 잡아먹다가, 그때 우리 바로 100년 전에 3.1 독립항쟁이 일어났다는 이 역사적 의미를 갖다가 말씀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3.1 독립항쟁이 일어났을 때 구호가 뭐였었냐면은, 다시 옛날같이럼 고종황제를 다시 모시는 양반 중심 사회가 아니라 공화제, 공화국 만세라는 구호가 나왔습니다. 최초로 100년 전에. 그래서 그 3.1 독립항쟁을 통해서 우리 독립을 해야 되겠다고 했으면 뭐가 필요할까요? 정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3.1 독립항쟁이 일어난 지 한 달 만에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들어섰어. 이미 100년 전에 우리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일을 우리 조상님들이 해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임시정부가 들어섰으면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차원에서 임시정부가 들어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군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흥무관학교라는 군대가 조직이 돼서 그 신흥무관학교를 통해서 1년 만에 봉오동전투와 청산리 대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냥 크게 개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런 내용을,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미국의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다 아시잖아요. 그 자유의 여신상이 왜 세워졌냐면은 그 미국 독립
100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 프랑스 대혁명, 그러니까 미국이 그 영국의 식민지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한 지 100년 되는 해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프랑스 국민들이 모금운동을 해가지고 미국에 그 선물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100주년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깊은 거고, 우리 3.1 독립항쟁의 100주년이라는 것은 그 당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식민지 국가에서도 이렇게 극렬하게 자주독립을 외치고 전 민중이 다 들고 일어나고, 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3.1 독립항쟁의 그 여파라는 건 대단했었습니다. 지금 자유의 여신상이 사실 저는 무지개 이번에 올해 3.1 그 독립항쟁 100주년 기념 행사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쉬운 게 너무 많았어요. 그냥 저렇게 끝낼 게 아닌데, 예?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국주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무차별적으로 약소국가들을 지배하는 식민지, 폭력적인 식민지 지배에서 칼치를 해놨잖아요. 거기서 제일 정말 뭐랄까 배짱 좋게 전 세계 역사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걸 제국주의 강대국하고 일본 거기서 그냥 대등하게 뭐랄까 그냥 독립항쟁을 일으켜갖고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민족의식을 일깨워줬던 선생님 역할을 했는데 어떻게 그런 그 엄청난 행사를 이렇게 그냥 끝낸다는 게 참 조형물 하나 없이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100년 전 3.1 독립항쟁서부터 우리의 근대 역사, 항일 독립운동 역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도 차이나 반도를 비롯해서 저기 이집트까지, 중동 지역까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그 내용을 그냥 좀 장황하지 않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19년 3월 1일날 일어났던 3.1 독립항쟁은 우리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선 한반도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우리 민중들은 조선 왕조 시대에서 바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넘어가면서 그야말로 아무런 힘도 없는 하나의 객체에 지나지 않았던 우리 민중들이 딱 하나로 뭉쳐가지고 일본군의 그 총칼 앞에서 맨주먹으로, 맨손으로 저항을 해서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은 그 시신을 등에 얽혀매고 상여시위를 벌인 것을 시작해서 상인들은 상견 문을 걸어 잠그고 상인들의 시위, 학생들의 동맹 휴학, 또 노동자들 파업, 그 탄광에 있는 강부들은 그 주재소를 갖다 습격한다든가, 또 내지는 거린, 기생, 남녀노소, 신분의 구애 없이 전 민족의 2천만 동포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건 세계 역사에 없던 일이었었어요. 어느 나라도 감히 그런 거 꿈도 꾸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3.1 독립항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 강대국에 의해서 재편된 국제 질서에 최초로 도전한 거예요. 이게. 따라서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민족들에 대해서 피압박 민족들에 대해서 자주독립이 무엇인지를 갖다 일깨워주고 곧바로 이게 중국의 오사운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영국의 식민지 지배받았던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전개했죠. 그리고 프랑스 식민지 지배받았던 베트남 독립운동가의 아버지 호치민은 3.1 독립항쟁에 큰 용기를 얻어가지고 하노이에 독립군 기지를 세워서 거기서 같이 맞대응을 했던 것이 우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식민지 지배받았던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필리핀과 마닐라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두세게 일어났어요. 예? 이와 같이 동남아, 인도, 차이나 반도를 넘어서 저 중동 그 아랍 쪽에는 이집트까지 세계 피압박 민족에 대해서 어쩌면 독립이 뭔지, 민족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것을 일깨워주게 했던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자료를 보니까 3.1 독립항쟁이 일어난 지 딱 1년 만에
1920년 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그 겨울 광장에서 레닌의 코멘트린 민중대회가 열립니다. 그 레닌의 코멘트린 민중대회 그날 행사장에서 레닌이 너무나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이게 3.1 독립항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소비에트 연방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간민족과 피어간민족의 구별이라면서 그 당시 일방적으로 속수무책으로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민족해방운동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도와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혁명 이후 산업화에 앞장섰던 이런 제국주의 강대국들, 다시 말해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이런 유럽 국가들에서 속수무책으로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민족해방운동에 앞장서주겠다. 쉽게 얘기하면 자본주의 국가하고 맞붙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식민지 지배당하고 있는 이 민족들에게 대해서 레닌이 어떤 존재일까? 마치 구세주 같은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제국주의 강대국들에게 대해서는 일종의 선전포고와 같은 엄청난 충격을 줬죠.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를테면 자본주의 체제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가 일어나게 된 거고, 약소국가들이 만약에 독립이 되면은 이게 토지하고 자치주를 인정해 주겠다고 하니까는 아니 힘이 없는 이 약소국가들이 우리나라가 당했잖아요. 일본한테 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약소국가들이 제국주의 강대국에 대해 식민지 지배를 당했는데 그 사람들 대신해서 자기가 싸워주겠다고 하니까 이게 코멘트린 민중대회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약소국가들은 그 사람이면 레닌이 일종의 마르크스주의에 빠진 게 되고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사회주의 공산 그런 국가에 대해서 흡입력이 되고 지지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란 말이야. 강대국들에 비해서 그렇게 고통받았던 그 약소국가들에 대해서 민족해방운동에 희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 PPT 자료를 못 갖고 오는데 참 가슴이 아픕니다만 그 당시에 식민지 조선의 노동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의 그 겨울광장에서 태극기 흔드는 게 나옵니다. 레닌하고 같이. 뿐만 아니라 중국의 주울레 등소평, 팽덕키 이런 사람, 그리고 베트남의 호치민 이런 약소국가들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모여들게 된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당시라고 하면은 대부분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거의 사회주의의 노선을 따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엄청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그만하고 이 3.1 독립항쟁이 바로 일어난 지 2달 만에 중국에서는 오사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중국 오사운동은 천안문 광장에서 적어도 그 북경대학교를 비롯해서 13개 대학교 학생 3,000여 명이 천안문 광장에서 오사운동과 우리 청년이 나가야 할 길이라는 선언문을 낭독하는데, 그 북경대학교 학생회장 허덕형이가 기가 막힌, 지금으로 말하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선언서를 통해서 저 조선인들을 보라, 저들은 민족 자결이라는 한마디를 위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감옥에 갔다. 조선의 청년들은 자주 독립을 위해서 맹가슴으로 일제히 총칼 앞에 죽어가면서 대한독립만세를 목적으로 외쳤다. 이러한 희생이야말로 진정한 용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도록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는가라는 기가 막힌 그 선언문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진독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 오사운동의 지도자인데, 진독수가 말하기를 조선의 청년들은 자주 독립을 위해서 일제히 총칼 앞에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면서도 끊임없이 독립항쟁을 외쳤다. 우리 중국인들은 조선인과 비교해봤을 때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할 정도였었어요. 뿐만 아니라 인도의 그 최초의 총리 네루가 영국의 그 식민지 지배를 받았을 때 그 독립항쟁을 치르다가 감옥에 갑니다.
근데 감옥에 있을 때 3.1 독립항쟁의 상징인 유관순 여사에 대한 그 편지 구절이 나와요. 그 딸이 그 인디라 깐디인데 나중에 수상이 되죠. 그 어린 자기 딸 인디라 깐디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조선 민중들은 자주 독립을 위해서 자주 독립을 위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거나 죽어가면서 그렇게 고문을 당해서 끊임없이 끈질기게 저항했던 민족은 전 세계에 조선민족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어린 여학생 유관순이라는 여학생은 학생 신분으로 감옥에 가서도 끊임없이 독립항쟁을 외쳤고 고문당해서 목숨을 잃은 사실을 내가 만약에 알았다면은 너는 엄청난 큰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하고 자기 딸도 좀 이렇게 민족의식을 일깨우라고 했던 그 편지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도의 그 뭡니까 민족 시인 타고르가 말하기를 3.1 독립항쟁은 동남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식민지 약소국가들에 대해서 민족 항쟁에 눈을 뜨게 했다는 민족의식을 일깨우게 했다는 위대한 독립항쟁이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타고르가 동양인 최초로다 1913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분이죠. 근데 그분은 타고르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동방의 등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동방의 등불은 그 19절이 기가 막힙니다. 그 19절이 이래 나와요. 일찍이 아시아에 황금 시기에 빛났던 등불 코리아요. 그 등불 다시 한번 커지는 날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일어나소서. 이거 기가 막힌 기죠. 여기서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기라는 건 언제 얘기냐면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까지 청나라가 강희제 60년, 옹동제 30년, 건융제 60년, 150년 동안 네이스트리트 3대 대를 이은 그 시기에 전 세계 재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인류 역사는 가장 로마 시대 때보다 더 가장 막강한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동양 문명이 서양 문명을 앞서갔던 그런 시대예요. 그 황금이. 근데 동시대 우리 조선은 언제 했었냐면 숙종 45년, 영조 52년, 정조 25년, 한 120년, 조선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막강한 시기였었습니다. 그 동시대에. 그래서 조선이 타고르가 말하기를 조선이 동양 문명이 세계 중심이었던 그 시대에 조선의 역할도 컸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야기하기를 내 마음에 조국 코리아에 깨어나소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기는 조선과 인도는 하나의 그 일체감을 호소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민중들이 그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그 시대, 동시대, 똑같은 시대에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다가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던 그 시대에 적어도 인도도 못 해냈던 어느 나라도 감히 그냥 속수무책으로 식민지 지배만 당했던 그 민족들 앞에서 3.1 독립항쟁을 갖다가 동방의 등불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 3.1 독립항쟁에는 우리 그냥은 아니겠죠. 여러분들 다 좀 의식이 있고 다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근데 제가 왜 3.1 독립항쟁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또 100년이라는 걸 떠나서 만약에 100년이 아니고 내년에도 나 똑같은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3.1 독립항쟁이 정말 인류 역사에 엄청난 이런 영향을 끼쳤다는 것 같다 말씀드리는데 이게 바로 우리 민족이 해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지 난 국수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잘 좀 이렇게 되뇌어 보죠. 우리 한반도는 작은 나라죠. 그죠? 중국이나 미국의 거대 이 제국주의의 하나의 하나의 성의 그 크기에도 미치지 못하죠. 이 작은 나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유럽하고 비교해봐도 한반도보다 작은 나라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에 지정학적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 7세기에 수나라 양제가
동북아의 패권을 잡으려고 고구려를 침략해 왔습니다만은 을지문덕 장군의 그 살수대첩으로 수나라가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들어선 왕조가 당나라죠. 11세기 거란족의 요나라가 고려를 침략해 들어왔고 그 당시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으로 결국 거란족 요나라가 멸망하고 여진족의 금나라가 들었습니다. 11세기 말에 치러진 그 임진왜란 전쟁은 7년이란 긴 전쟁을 통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도쿠가와 막부 정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명나라가 조선의 10만 대군을 갖다가 파병한 그 후유증으로다 만주족인 누라치에 멸망당하고 청나라가 들었습니다. 19세기 말서부터 20세기 초에 치러졌던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동북아의 패권을 놓고 조선의 패권을 놓고 전쟁에 붙어졌습니다만 결국은 청나라가 일본한테 패고 그리고 청나라가 더 이상 동북아의 패권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 후유증으로 손문의 신해혁명과 오사운동을 통해서 결국은 청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사회주의 공산국가가 탄생이죠. 20세기 초에 치러졌던 러일전쟁은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한반도 패권을 둘러싸고 전쟁을 벌여졌습니다만은 결국은 러시아가 패전하면서 300년 동안 이어져왔던 짜르 로마노프 왕조가 인류 최초로 노동자 농민에 의해서 무너지고 사회주의 보세리기 혁명이 일어나고 결국은 소비에트 연방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러일전쟁 승리를 여세름을 하고 조선을 1910년 조선을 식민지화하죠. 그리고 곧바로 1931년 9.18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만주 점령하고 곧바로 1937년 7월 1일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또다시 1940년 하와이 진주만 그걸 했고 계속 패권적으로 나가다가 결국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일본이 패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자주 발생하진 않지만 한 번 일어났다만 수백 년간 이어졌던 국제 질서에 요동을 치면서 가깝게는 동북아는 물론이고 멀리는 러시아 태평양 지역까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조국의 독립을 품에 안고 그 희망찬 무수히 많은 젊은 청년들이 한반도 자기 고향을 등지고 멀리는 러시아의 모스크바로 그리고 가깝게는 만주, 상하이, 연해주로 망명을 해서 김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는 레닌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서 윤세주, 진광화 이런 분들은 목택동 공산군을 지원하게 되죠.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민족주의 진영의 지도자들은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하고 임시정부 요인들은 누구 지원하나요? 중국의 장개석 총통을 지원합니다. 이와 같이 민족의식이 투철했던 우리 조선인들이 그 사람들이 가장 희망을 뭐였었냐면 아까 그 레닌의 코멘테른 선언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사회주의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중국을 일으켜서 그 힘을 갖고 한반도에서 일본군들을 몰아낸다는 그 희망을 갖고 그들은 사회주의 공산혁명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중국 공산국가를 탄생시켜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적어도 20세기 세계 공산혁명을 리드해 나간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의 그 강인한 정신력은 그 당시 우리 민족은 다른 나라들은 거의 상상도 못했을 때 민족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았고 인권이 무엇인지 그 당시에 깨달았던 분들입니다. 우리 민족이 강인한 정신력을 갖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1905년 을사늑약을 비롯해갖고 나라를 빼앗긴 그 순간부터 가깝게는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저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중국 상하이로 망명을 해서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항일 무장투쟁을 통해서 해방되는 그날까지 목숨 걸고 철저하게 싸웠던 민족은 이 지구상에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똑같은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영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했고, 그 베트남의 호치민은 프랑스 정부에다가 자기네들 그냥 자치주를 인정해달라는 수준이었고, 미국의 식민지 지배받았던 필리핀은 해방될 때까지 우리 민족과 같이 그런 뭐라 그럴까, 그 민족 해방운동 한번 제대로 펴보지도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뿐만 아니라 중남미에 멕시코를 시작으로 해서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어떤 식민지 국가도 우리 민족과 같이 외국의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임시정부 간판 끝까지 지키면서 주권을 포기하지 않은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민족이 가장 일제하고 처절하게 싸웠던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오동 전투하고 청산리 전투입니다. 이 청산리 전투하고 봉오동 전투에서 뒤에 다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당시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지 1910년에 나라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만주 이쪽에 흩어져 있는 독립군들이 유일한 희망은 무장투쟁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일본군을 몰아낸다는 그 희망을 갖고 서울의 사대부 양반인 이혜영 선생 아시죠? 여러분 아시는, 얼마나 대단한 분일까요? 그분 재산이 거의 조 단위였었어요. 지금 환상은 그 돈 다, 그 재산 다 팔아갖고 노비들 다 풀어주고 만겨갖고, 그 안동의 석주 이상용 선생 대단한 분이 사대부 양반 뿐만 아니라 저기 사진도 걸려있습니다만 최재형 선생, 저 최재형 선생은 항명도 경험군 사람인데 노비의 아들이에요. 노비 원래가. 그런데 이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양반, 사대부 양반뿐만 아니라 노비, 양반 천민 가릴 것 없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만주에 신흥무관학교라는 독립군 양성을 해서 붙은 게 바로 봉오동 전투고 청산리 전투입니다. 근데 일본군들은 만주에 신흥무관학교가 세워진 걸 보고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습니다. 만약에 만주에 있는 이 독립군 양성소의 신흥무관학교를 독립군들이 뿌리 뽑지 않으면 조선의 식민지 지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그 정예부대인, 특히나 그 독립군 복장을 하고 정규군이 훈련을 잘 받은 이 독립군 복장을 일본 사람들은 상상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독립군들을 소탕해야 되면은 100명, 200명 진주하고 되지도 않아요. 몇천 명 보낸다고 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만주 거기는 중국 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0,000명 이상 땅에 군대를 파견해야 되면 중국하고 전면전이 벌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청산리 전투가 일어나게 된 계기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흥무관학교를 갖다가 뿌리 뽑기 위해서 일본군들이 대규모 군대를 파견해야 되는데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마적단 두목 장강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엄청난 금품을 갖다가 노비를 해갖고 매수를 해요. 그래서 후춘, 지금도 저는 가봤습니다만 후춘 영사관에 니네들이 좀 마적단들이 좀 습격을 해주라 라고 그 회의를 합니다. 그래도 난다면 이 장강호는 500명의 마적단을 이끌고 만주에 있는 일본인 상가 거기를 불지르고 무려 13사람의 일본인들을 다 불태워 죽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훈춘 영사관을 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본 놈들은 조선 사람들이 한 행위다. 그러니까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만주에 있는 일본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할 수밖에 없다. 조선 사람들 토벌할 수밖에 없다 해서
3만 명, 어떤 자료는 2만 5천 명이라고도 나옵니다만 3만여 명의 군대가 파견이 되고 벌어진 게 바로 청사리 전투예요. 근데 그 전에 이미 봉오동 전투에서도 대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신년이에요. 1920년 6월 달에 봉오동 전투에서 한번 패고, 그 다음에 이제 청사리 전투가 벌어지게 된 것이 금방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대규모 군대가 파견되는데, 청사리 화룡연이라는 데는 산세가 어마어마하게 험악합니다. 저도 가봤는데. 근데 거기서 나올 수도 없어요. 전쟁 끝나기 전에 누군가가 결판 나기 전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해요. 그 계곡이 움푹 파여져 있어갖고. 근데 거기서 무려 6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먹을 게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식량 다 떨어지고 6일 동안. 근데 그 당시에 뭐 감자는 말할 것도 없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심지어는 배낭에는 양초 알죠? 그 불 붙이는 양초까지 씹어 먹을 거예요. 그 안중근 의사 동생이 안정근 장군입니다. 그 안정근 장군이 청사리 대첩을 끝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 보고 오기를 6일 동안 전쟁하는 동안 3일간 한 끼도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절하게 하고 일본 정규군을 갖다가 무려 독립군 그 당시 3,000명하고 일본 정규군 3만 명하고 10대 1이에요. 근데 독립군 전사자가 60명 정도 자료가 있고, 일본군 전사자는 자료마다 다 틀립니다만 많게는 3,000명 이상을 죽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 전쟁사 단일 전투로는 최대 전과로는, 그래서 우리나라 3대 대첩이 아까 다 말씀드렸죠. 사수대첩, 을지문덕 장군의 고구려, 고려의 그 강간 귀주 대첩, 그리고 청사리 대첩, 또 하나 더 들어간다 그러면 이순신장의 함산 대첩을 꼽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대첩에는 크게 승리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크게 승리를 거둔 독립군들의 그 강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910년 나라를 일제에게 빼앗긴 지 딱 10년 만에 세계 최강의 막강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무적, 적이 없던 황군, 일제를 그 황군이라고 하는 무적 황군을 우리 독립군들이 이렇게 엄청난 전과를 올렸다는 건 이거 전 세계 전쟁사에 나온다니까요. 그게 바로 내년에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청사리 대첩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무지개 많은데 억지로 내가 좀 막 끊고 있어요. 내 스스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기는 한데, 어쨌거나 나라를 빼앗긴 지 10년 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종의 부대인 일본 정규군하고 붙어가지고 그렇게 대승을 거뒀다는 것은 독립군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제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 독립항쟁이 이래서 야 우리 자주 독립하자. 그러면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 임시정부를 세워서 이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군대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승리한 것이 그 1년 사이에 벌어진 거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그래서 독립군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한반도를 진격해 들어온다는 그런 야심찬 희망을 갖고 전열을 정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사리 전투에서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한 조선의 2천만 우리 조선 동포들은 곧 독립군들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민족 해방을 이룰 수 있다는 엄청난 기대감을 갖게 됐었습니다. 근데 일본놈들이 청사리 대첩에서 대패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우리 독립군들을 우습게 봤단 말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은 가보 동학농민혁명 때 무려 50만 명이라는 우리 동학군들이 일본놈들 백신 기관총에 의해서 해사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었어요. 의병 수준. 근데 독립군도 그런 오합지졸인 그런 수준 얕은 그런 의병 수준으로 생각을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군 복장을 보고 독립군 복장을 보고 기절초한 거예요, 일본 애들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사리 대첩의 최고 공로자는 사람이 아니죠. 최고의 공로는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체코슬로바키아 제 장총의
도움이 없었으면 청산리 대첩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군하고 체코슬로바키아군하고 체코군이 그때 42,000명이 투입돼갖고 독일군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그때 볼셰비키 혁명군하고 체코슬로바키아군하고 연합군으로다가 같이 독일군을 토벌하고 1차 세계대전을 승리를 이끌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체코군단 42,000명이 자신의 조국인 서유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때 볼셰비키 혁명군이 어저께까지만 해도 같은 동지고 같은 연합군으로서 독일군을 상대해서 전쟁을 치는데 바로 하루아침에 뒤집어져 갖고 볼셰비키 혁명군을 갖다 소탕 작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당시 러시아에는 붉은 군대, 흔히 얘기하는 소비에트 볼셰비키 혁명군이 있었고 또 한 군대는 백의군이라고 짜르 제정 러시아 군대가 있었고 내전이 벌어질 때입니다. 그때는. 근데 아까 코멘테르 민중대에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레닌의 그렇듯이 그 당시에 제국주의 강대국을 상대로 해서 싸우겠다고 했으니까 약소국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영국의 처칠이 체코군 42,000명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 볼셰비키 혁명군 일어나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다. 약소국가들 갖다 다 독립시켜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그 42,000명에게 볼셰비키 혁명군 내전이 벌어졌을 때 볼셰비키 혁명군을 다 토벌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까지는 같은 동지였고 같은 우군이었었는데 바로 이제 적군이 돼가지고 서유럽으로 통하는 그 체코슬로바키아로 자기 조국으로 가려고 하고 거기를 딱 알아먹으니까 얘네들이 갈 데가 어딨어. 동쪽으로 계속 이동을 합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 5,000km를 갖다가 가로질러 갖고 동양의 맨 끝이 어딘가요? 동양 블라디보스톡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냥 블라디보스톡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배에 몸을 싣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네 조국으로 돌아가는 마당에 무기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무기를 갖다 다 무장 해제를 합니다. 이때 바로 그 유명한 최재형 선생님이 돈이 엄청나게 그 당시 자료를 보니까 또 최재형 선생님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잠깐만 드릴게요. 최재형 선생님이 러시아 노동자 10,000명에 해당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그 돈을 그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분이 그 오늘날 블라디보스토크 거기에 그 새로운 도시 개발하는데 SOC 뭐 학교를 짓는다거나 도로를 무척에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니콜라이 2세 황제 마지막 러시아 황제 그 대관식 취임식 때 러시아 정부로 하여금 공식적으로 예복을 하사받을 정도로다가 러시아에서 최고예요. 이 최재형 선생이 그렇게 돈이 많았단 말입니다. 여기 바깥에 걸려있는 거 잘 보세요. 그 얘기 그만하고 그래 어쨌든 최재형 선생님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자기 개인 사비를 들여서 체코슬로바키아 군하고 무기 처분 협상을 벌입니다. 근데 거의 고철덩어리 값보다 아주 그냥 헐값에 인수를 받는데 무려 1,200경의 장총하고 소총 80만 발의 그 탄약 그 다음에 곡사포 그 맥심 기관총은 아주 유명해요. 그것도 다 설명은 못하겠어요. 아주 아쉽습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최고급 무기를 갖다 그대로 헐값에 받아갖고 이게 청산리 전투에서 이게 투입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체코슬로바키아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의 최고 가는 공업국가였었어요. 혁명 기계산업의 발달로다가 요거 상식적으로 들으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로버트라는 말 알잖아요, 여러분. 그 로버트라는 말이 이미 1920년에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최초로 사용할 정도로 기계공업이 그렇게 발달됐어요.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 그 장초의 성능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일본군 무기하고 게임이 안 돼요. 이런 우수한 무기를 최재형 선생님이 자기 개인 돈을 들여서 그걸 전부 다 매입을 해갖고 이 무기를 가지고 무장을 해서 독립군들이 청산리 대첩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은 그 활용원으로 그 저기 블라디보스톡에서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머릿속에 좀 연상을 하시라고 내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건데, 여러분 그 1200정의 그 무기하고 이거 80만 발의 그 탄약을 그다 실어나려면 그 당시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그 당나귀에다가 등짐을 줘가지고 한밤에 이런 거 쫙 그 독립군들이 이 무기만 있으면 우리는 일본군은 물리칠 수 있다는 그런 힘든 거 없이 걸어서 화령령까지 갖고 갔단 말이에요. 하여튼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고요. 어쨌든 이렇게 그냥 정말 여러분 이런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 당시 그렇게 그 체코슬로바키아 그 장총의 도움으로다가 청나라의 대첩을 이뤘고, 그 당시 보면은 독립군들이 그 복장이 대부분 일본군 복장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본군 하나를 쏴 죽이면은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우선 비상식량이 나와. 그 일본군 복장이 따도 과목이 나와. 군화가 나와. 무기까지 나와. 이건 일본군 하나 죽이면은 못하지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 열악한 조건으로다가 그 형편없는 오로지 체코슬로바키아 그 장총에 의존해서 총살이 대첩을 이뤘다는 것은 천지가 개벽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계 전쟁사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독립군들이 저렇게 큰 승리를 가질 수 있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독립군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건 하나도 두렵지도 않게 생각해. 그러니까 일본군들이 조선의 그 독립군들을 보게 되면 거의 공포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청일전쟁하고 러일전쟁 이 얘기 잠깐 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청일전쟁은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나라가 150년 동안 전 세계 부의 절반을 갖고 있는 최고 막강한 나라였었다니까. 근데 그 청나라가 언제서부터 몰락하기 시작하면 1842년 아편전쟁서부터 몰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막강한 나라를 상대로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두 번째 러일전쟁에서 또 승리를 해. 러일전쟁은 말이죠,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서양 제국주의 강대국하고 전쟁을 벌여서 동양의 나라가 서양 제국주의하고 싸워서 이긴 전쟁이 최초의 전쟁이 러일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일본군들은 어쨌든 그 당시 러일전쟁 당시에 러시아군의 그 발틱 함대는 세계 최고의 함대였었습니다. 어쨌든 그 다 설명 못드리겠어요, 시간상. 그런 막강한 나라들을 상대로 해서 연전연승을 했으니까 무조건 적이 없죠. 일본, 한국 군인은 그런 막강한 나라를 상대로 해서 보던 전투에서 청산리 전투에서 6개월 연장을 그냥 보기 좋게 박살을 내놨으니 일본군들의 그 자존심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이 자존심이 구겨진 거예요. 그런데 청산리 전투 승리하고 난 다음에 독립군들이 이제 전열을 가다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만주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일본군들이 독립군 빠져나갔다가만 기다리고 있었어. 영창하고. 그러니까 독립군들이 완전히 철수한 걸 딱 알고는 바로 조선인 한인마을을 습격을 한단 말입니다. 그 당시 청산리 화룡현에 있는 주민들은 독립군하고 똑같은 상태로 싸웠어요. 후방에 정보 제공이라든가 방한복이라든가 먹을 비상식량이라든가 그런 도움이 없었으면 우리 독립군들이 그게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일본군들은 조선 사람들이 독립군에게 이런 식량 제공이고 이런 걸 갖다가 차단한다는 명분으로다가 무자비하게 학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산리 전투가 1920년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 6일간 전투가 벌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빠져나가자마자 바로 습격을 했는데 그때가 만주에는 가장 추울 때예요. 1년 중에 11월, 12월, 1월달 거기 한번 추위가 닥치면 영하 40도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다가 그냥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가 쑥대밭을. 근데 가장 그래도 그 좀 피해가 컸던 데는 중국 길림성 영길시에는 요동반도에서 그 산세가 가장 험악한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가
바로 홍범도 장군, 김자진 장군의 대한독립군 사령부가 있었던 곳이 여기가 그렇게 피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연길시 연하촌에서 북쪽으로 고성촌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그 김일성 부대, 동북 한일 연군들이 그 신병훈련소가 있었던 게고, 일본 놈들은 거의 감히 접근도 못해서 자유롭게 다녔던 데란 말입니다. 거기서 또 고성촌 위에 보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토지 알죠?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의 그 주 배경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옥 선구자의 일송정 알잖아요? 거기 나온 게 바로 그 집안이 윤동주 시인하고 문익환 목사님이 태어나셨던 여기가 가장 아주 그냥 엄청나게 피해를 당했는데, 그 캐나다 북장로교회 그 선교사들하고 영국 신문 기자가 그 목숨을 걸고 그걸 갖다가 취재를 했는데, 정식 통계 자료에 나온 게 32,000명이 집단 학살당했단 말이에요. 네? 그 해가 1920년 봉오동 전투하고 춘살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해가 경신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경신창년이라고 해요. 네? 그 연길시 가면은 그 요동땅 거쪽에 가면 이런 그 민요가 유행해요. 산마다 진달래요, 마을마다 혁명열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달래꽃이 붉은 꽃이기 때문에 수많은 조선의 혁명열사들이 마을마다 붉은 산에 진달래꽃만큼이나 무수히 많은 조선 의용대, 조선 독립군들이 죽어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뭐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욕심이라도 했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끝에 대목인데 이건 길지 않게 할게요. 그 연해주, 빨레스키에 대해서 내가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그 요거를 끝으로 해서 한 15분 정도 하고 내가 마칠게요. 여러분, 내가 이거 마이크 잡으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막 그냥 쭈리자니 내가 아쉬워요. 그리고 우선 여러분들이 이 경청해 주시는 이 태도가 너무 학습 태도가 좋아. 그래서 내가 그냥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 1937년 9월 달에 우리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됐던 그 배경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러시아 극동이라 그러면 맨 동쪽이죠. 아까 얘기했던 러시아는 그 이 지구상의 땅덩어리가 제일 커. 그 유럽도 러시아 땅이고 동양도 러시아 땅이야. 그래서 걔네들 중심은 상트페테르부르크 부르고 유럽이란 말입니다. 북유럽의 베니스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고장이 상트페테르부르크인데, 그거 말고 모스크바 말고 이 1856년에 러시아 사람이 지금의 우스리스크 블라디보스토크 땅을 처음 발견합니다. 그래갖고 러시아가 남진 정책을 펼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여기 블라디보스토크가 엄청나게 발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신안촌이라는 조선인 마을이 생기게 됩니다. 이 신안촌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이후 국내외를 막론하고 최초로 한일 무장 투쟁을 벌였던 곳입니다. 따라서 조선 땅에서는 일본군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전투를 벌린다는 게 불가능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거기는 행동이 자유로워가지고 엄청난 조선인들이 몰려들어오고, 거기가 바로 블라디보스톡이 지금 오늘 이 시간 얘기하고자 하는 그 신안촌이 바로 독립운동의 메카였었어요. 그래갖고 조선인들이 대규모로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단지 신치호 선생을 비롯해갖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 지냈던 이동희 선생, 그 초대 러시아 공사관 지냈던 이범진 선생, 그 다음에 그 이상설, 헤이그 미사 사건에 갔던 이상설 선생,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최재형 선생, 홍범도 장군, 안중근 의사, 이런 기라상 같은 대단한 독립운동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안촌은 초기에 무려 63,000명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근데 63,000명이 거주했는데 거기에
아니, 한번 상상해 보시오. 6만 3천 명이 거주했는데 거기 학교가 270개 학교가 있었어요. 이게 전 세계 없어, 이런 자료가. 그것은 우리 민족의 혼, 언어와 우리 미풍양속과 전통을 갖다가 이자 가르치기 위해서 270개 학교를 갖다가 세워서 민족 정기선양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거기서 우리말 신문, 대동공보, 건업신문 뭐 이런 걸 했고 무려 10개가 넘는 신문이 발행이 됐다니까. 그리고 여의도 넓이에 약 한 3배 정도밖에 안 돼요, 신안촌에. 근데 거기에서 안중근 의사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러 가기 전에 대동공보라는 신문사에서 암살을 모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재형 선생은 그 연해주에서 바로 안중근 의사하고 이범진이하고 홍범도 장군 만나가지고 동의회라는 항일 무성단체를 결성을 했고, 명실상부하게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를 갖다가 항일 독립운동의 메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선 사람들이 대거 유입해오면서 블라디보스토크는 어마어마하게 새로운 신도시로 변해요. 제가 그 사진 자료 다 있는데 이거 준비 못해갖고 미안해요.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 지금 그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최재형 선생님이 안중근 의사보다 더 유명해요. 그래서 지금 최재형 장학회가 있습니다. 그 최재형 선생님은 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립운동가의 본줄이 있어요, 자본줄. 어떻게 그래 돈을 많이 버냐? 군납, 상점, 그 다음에 그 농장, 뭐 이렇게 하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이분이 자기 개인 돈을 들여서 학교를 세워갖고 애들 유학도 보내고 대동공보 신문사도 세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까지 지낸 이분이 좌익계 인물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 알렉산드라 스탄켈리, 이분은 내가 그분 따로 또 강의한 게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레닌이 엄청나게 얼굴도 무지개 이뻐요. 그리고 민족의식이 너무 강해. 그분들이, 그 훌륭한 독립분들이 좌익계라고 해서 진짜 왜 독립운동가들이 90%가 좌익이야. 아까 그 코멘트 얘기했잖아요. 그 역사적인 재평가를 못 받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대 러시아 공사관 지냈던 이범진, 이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범진의 아들이 이휘종입니다. 이휘종이가 누구냐면 무려 4개 국어를 해요. 그 당시에 진짜 4개 국어 하기가 지금도 어려운데, 그 이휘종이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냐면 유일하게 2세야. 뭐야? 헤이그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3분이 가시잖아요. 이준, 이상설, 이휘종. 근데 유일하게 이휘종이만 2세인데 이분이 간 이유가 뭐냐면 4개 국어를 했기 때문에. 미국 놈이 이거 다 못하게 한 거, 그것까지 또 쓰면 안 되니까 어쨌든 자를게. 그래, 그분들, 그 다음에 이상설, 이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이상설 이 선생님은 그 헤이그 만국평화에 가셨었는데 자기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해갖고 돌아가십니다. 결국.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해요. 나는 해방을 보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앞으로 내 제사를 지내지 말고 내 시신하고 내 유품은 다 불태워버리라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상선 선생님 그 훌륭하신 분이 그거 별 필요 없어. 그래서 결국 선생님의 유언대로 화장해갖고 라디오 돌리노의 강변에서 뿌려집니다. 그 위에 뿌릴 때 많은 사람들이 오셨다고 해요. 이와 같이 연해주, 우리 흔히 깔레스키들이 있었던 고려인들이 계셨던 곳에 무려 18만들이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30년 동안 거기서 항쟁을 벌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들어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블라디보스토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끌려갔을 그 당시 세계 국제 정세는 어땠냐면, 유럽에서는 히틀러가, 나치가 2차 세계대전을 이길 당시였고, 동양에서는 일본이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 흔히 얘기는 진화사변이라고 하죠.
흑룡강성 요동성 거기를 동북 산성을 다 집어먹었을 때 그리고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소련 스탈린 입장에서는 과거 러일전쟁에서 일본에 때 패했던 그런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독립군들을 서탄한다는 명분으로다 일본군들이 참전을 하게 되면 유럽 전선에 독일군하고 동양의 일본군하고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한다는 건 군사 전략상으로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근데 이런 국제 정세 정보를 갖다가 프랑크푸르트 일본 동경 특파원이었던 세계적인 스파이 조르게라는 사람이 계속 스탈린한테 이거 정보 보고를 합니다. 이거 위험하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조선 사람들이 일본인하고 거의 생김새가 비슷하니까 일본의 첩자 노릇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스탈린 입장에서는 이거 일본군들이 조선 사람들과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참전을 하게 되면 큰일 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조선 사람들 다 모아놓고 1937년 9월 5일 4개 3개월 동안 그냥 강제로 이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아무리 명분도 모르고 거기서 잘 살겠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군사 작전 하듯이 출발하기 반나절 만에 나와 안 나오면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기습적으로 작전하듯이 나와갖고 자기들이 어디로 왜 가는지도 모른 채 블라디보스토크 라디오 돌리노에역을 출발을 해가지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까지 6,000km나 달하는 그 대장년을 떠나게 되는 거야. 내가 왜 가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이유가 뭐야 도대체?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짐승들 집작 때려 씹듯이 그냥 얼키설키 화물칸에다가 때려 싣고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지금은요 일주일이면 가지만 그때 당시는 40일 동안 여자 화물칸에서 우리 민족이 그런 고통 속에서 하염없이 고생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오라고 하니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나오라고 하니까 겨우로 준비도 못하고 와서 그때 당시 어린이하고 노인의 절반 이상이 다 돌아다녔어요. 네? 그리고 우리 그 봉오동 전투의 영웅인 홍범도 장군도 그때 같이 끌려간 거예요. 근데 지금 라디오 돌리노에역 그 근방에는 그 우리 민족의 비극의 설에는 그 라디오 돌리노에역 근방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태어난 곳이 바로 거기 옆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정처 없이 끌려가다 어느 날 갑자기 열차가 털커덩하고 멈춰 섰어요. 문을 열고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거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보니 갈 때마다 다 황무지 땅에 죽으라고 난 내려보낸 거예요. 에? 근데 우리 민족이 죽어 안 죽어 절대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맨손으로 다 토고를 파서 거기서 살았어요. 응?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부지런합니까? 살자 같이 그렇게 해서 맨손으로 그 소금 바친 황무지 땅을 개간을 해서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그래갖고 소비에트 영광에 비옥한 옥토를 만들어갖고 노동 영웅이 됩니다. 그분들이. 여러분 그 16세기 영국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갔을 때 신대륙을 갔을 때 그 당시에는 아메리카 인디안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들 앵글로색슨족들 나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는데 근데 인디안들 많은 도움을 줬었습니다. 내가 왜 이거하고 비교하냐면 그 당시 중앙아시아로 끌려왔을 때 우리 민족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낯선 땅에서 그 죽음의 황토병과 싸우면서 성실하고 또 성실하고 착실하게 해서 그 소금밭을 그 황무지 땅을 비옥한 옥토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 고려인들은 어쨌든 겨울은 나야 되잖아요. 거기 얼마나 추운데 그래갖고 마곡간 이런 데 헛간 개조하고 갈대밭으로 음막을 지어서 그 겨울을 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분을 난 꼭 요 분만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김병화라는 분 잊지 마십시오. 대단한 인물입니다. 우리 고려인들이 이 김병화라는 리더십 앞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기를 죽으라고 내버렸는데 거기를 황금 땅으로 만들어서 이게 고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 나이 또래 된 사람들 다 기억하는데 소련 공산당 최고 지도자가 후르츠초프예요. 그 당시. 그 다음에 정권 이어받은 사람이 브레즈네프고, 그 다음에 유리 안드로포프, 체르노프, 그 다음에 미하일 고르바초프로 끝납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는데 그 당시 최고로다가 미국 사람들이 악질이라고 했던 그 브레즈네프, 후르츠초프는 쿠바하고 전쟁 붙을 뻔했었잖아요. 미국하고 쿠바에 핵 갖다 놓는다고 그래.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고 어쨌든 이런 최고 지도자들이 이거 진짜라고 죽으라고 갖다 내버리는데 거기에다 황금 땅을 만들어? 고지가 안 되겠는 거야. 그 자기들이 직접 가봅니다. 거기 집단 농장에 가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이거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베트남 호치민 그 사람들은 자기네 그 관료들 다 데리고 거기 견학을 와요. 이게 진짜냐고. 근데 김병화 선생은 소비에트 연방 소련에서 최고 훈장이 사회주의 노력 영웅 훈장입니다. 그 훈장은 무려 2번이나 받아요. 소련 역사상 그 사회주의 노력 영웅 훈장 최고 훈장인데 그 2개 받은 사람은 자르게 205명이나 나. 그리고 뿐만 아니라 레닌 훈장을 4번 받아. 10월 혁명훈장, 종경 진표 훈장, 노력 영웅 훈장 이런 훈장은 모두 9번 받는데 이 훈장의 성격은 소비에트 연방에서도 최고 중에 최고 영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김병화 선생은 죽을 때까지 무려 9개의 그 훈장을 받는데 그 사진 보면 굉장치다. 근데 그렇게 소비에트 연방에서 최고 영웅이 된단 말이지. 죽으라고 갔다가 내다버렸던 사람들이 이 까레스키 고려인들이. 근데 그 김병화 선생은 1901년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그 식민지 백성들의 나라 빼앗긴 그 백성들이 시위가 굶주리면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에요. 근데 이 김병화 선생은 누구 도움 없이 성실하게 집단 농장을 일궈내가지고 이 고려인들에 대한 그런 성공 사례가 소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련 최고 지도자들이 다 감동을 한 거 그걸 보고 그래갖고 우즈베키스탄 집단 농장 최고 지도자로다가 선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김병화 선생은 그 사막지대에다가 수백만 평 되는 사막지대에다가 물길을 연결해가지고 거기다가 벽실을 갖다가 심는데 성공을 해갖고 벼 재배 농사를 해갖고 소비에트 연방은 항상 식량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한 4배, 5배 이상 되는 식량 생산을 하니까 먹을 거 만들어주는데 최고 가는 훈장이죠. 그리고 소련은 사회주의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그 트랙터라든가 그 비료 이런 걸 갖다가 그 소련 농산부에서 그냥 무료로 지원을 해주는데 우즈베키스탄은 워낙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비료 한 푸대 트랙터 하나 지원받은 거 없이 생으로 우리 조선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그렇게 성공을 해냈다는 걸 말씀드리고 끝으로 그렇게 했던 비결은 뭐냐면 김병화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민족 고유의 유기농법 알잖아요. 친자연적으로 해가지고 퇴비 생산해갖고 알칼리성 그 땅을 갖다가 비옥한 옥토로 만들어서 거기다 목화를 심어갖고 소비에트 연방 최고의 목화 생산지를 만들었고 근데 지금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우즈베키스탄이 독립을 해가지고 우리 고려인들 때문에 세계 목화 생산국 6위요. 우즈베키스탄이. 끝낼게요. 이런 우리 고려인들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군, 일본군 전쟁포로들 갖다 막 그냥 거기다가 시베리아 그쪽에다가 노동 착취를 하고 그러는데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니까 다 데리고 왔어. 하다못해 아프리카까지도 다 데리고 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방치해놨단 말이야. 이거 천벌을 맞을 일이야.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들어왔을 때 이분들에 대한 희생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고 말이야. 어? 2차
이참하게도 1936년, 37년생이 없어요. 왜? 어린애들이 그 살 수도 없고, 그 토굴 생활이라는 그거 환경 때문에 새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어. 근데 이분들이 우리 아는 사람이 10,000명이 넘는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정말 예우해주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에 균형을 해서,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내가 몇 번씩 눈물 났는데, 울지 마요. 나도 그냥 눈물 나서 혼날 뻔했어. 그만했더니.